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2년째 이어져 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몽규 회장 등 관련 고발 8건 모두 서울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시민단체가 정 회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도 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 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번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실패 뒤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요. 반대로 캡틴 손흥민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대표팀의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였을지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대로 고조됐죠.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 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열심히 하시네. 건강 괜찮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 친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도 전현직 대통령의 단합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의 통합, 또 연대, 그리고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오찬 회동을 두고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의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징계 정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졌는데요.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에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선관위는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는 물론 시위들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일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2,300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은 지진 피해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식량이 조율 없이 공급되면서 상당량은 부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가 계속 빠르게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위성 분석 결과 58,870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면서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l apartamento de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de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네, 지진의 후폭풍도 상당히 클 텐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구아리아 지역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호와 복구가 이제 장기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도 구호시설은 이제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호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이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는 곳에만 구조 장비와 인력이 우선 투입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부터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매일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병원 영안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 쓰레기와 잔해 문제가 심각해 모기나 해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된 천식,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도하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는데 회담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서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but really just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make the progress on that, and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موجب بروز اتفاقها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شود.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이견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3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그들을 강하게 타격했다면서 그들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없는 한 미군을 다시 투입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지난주 발생한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안전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0일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한 척이 어제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인 해당 선박은 목적지가 한국이고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측에 있는 한국 선박은 두바이 향해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해 2척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300선 턱걸이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의 최대 고민은 역시 원달러 환율인데요. 주간 거래 종가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36% 오른 8,591로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8,620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세,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6월 수출 호조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전환했고 8,143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회수한 코스피는 2.04% 내린 8,3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1조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팔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큰 탓에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입 한도를 이미 찾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불가피해서 무섭게 팔고 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팔아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여기에 국민연금도 이번 달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세력이 있다며 리밸런싱에 들어가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선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3.4%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7배 많아 업종별 순환매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해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며 1.44% 오른 929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장중 1,559원까지 올라 1,560원을 위협했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1,554.9원의 주간 거래를 마치며 연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 관련 쏠림 현상을 이유로 우리를 포함한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2026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처럼 신흥국 증시가 소수의 AI 관련 대형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분산돼 있더라도 같은 공급망에 연결된 경우 특정 산업의 위험이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게임 촉진 프로그램, 일명 GVP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해외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이 18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3중 규제로 묶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에 2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주유소 약 1,000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제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볼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제고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30대 만취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골프 연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는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피해자의 흔적을 수습합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추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몬 30대 남성은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골프 연습장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이 창고 직기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해선 능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하행선에서 변압기 파손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행선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하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내륙의 장맛비는 일시 주춤합니다. 대신 낮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24.1도로 열대야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어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도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내륙에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 부산 2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충청 이남은 어제보다 많게는 6도나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합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들은 한 달 가까이 투표함이 그대로 보관된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합니다. 30대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골프 연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4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2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있었죠. 이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요.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번에 저 광주 행사 보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인 출신답게 출근길 일성으로 민간 분야와 속도를 맞춘 발빠른 정책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력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대한민국이 대격변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민간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속도를 올리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 한 총리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 규제 합리화를 과감히 수행하겠다며 손에 잡히는 과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뒤 첫 일정으로는 인공지능 혁신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업무 효율화와 AI 대전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임식을 끝으로 국회로 돌아간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하며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CTV에는 피해 남성이 플라스틱 탁자로 흉기 공격을 막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가게 테라스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달려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플라스틱 탁자를 방패처럼 집어들고 막아보지만 남성은 계속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젯밤 0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체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로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탁자로 막아 찰과상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있고 잿더리가 쏟아져가지고 탁자, 의자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고. 피해 남성은 옆에 있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곳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해 여성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돌아왔습니다. 부부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범행 9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장난감 모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대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대구 치맥 페스티벌 행사장 무대에서 불꽃이 관객에게 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한여름밤 치킨과 맥주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린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축제 열기가 무르익던 무렵 행사 관계자가 무대 근처 관객들에게 다가오더니 재가 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관객들에게 떨어진 것은 단순한 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 향할 줄 알았던 불꽃이 관객 쪽으로 떨어지더니 뭐야 불 맞았어 불길. 연이어 잔디밭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났어. 무대에 설치된 특수효과 장치가 잘못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관계자들이 즉각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미 관객들의 바지와 가방 등이 타버린 뒤였습니다. 사람 맞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위치만 조금만 저거 했으면 제 머리 위로 떨어질 뻔한 상황? 좀 위험하긴 했어요, 상당히. 주최 측은 일단 피해를 입은 관람객들에게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무대 특수효과 장치는 남은 축제 기간 전면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올해도 방문객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에 인천공항에 가신 분들 차량 주차가 힘들었던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직원들의 주차 특혜로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이 앞서 국토부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은 이달부터 직원 정기 주차권 3만 건을 무효화한 뒤에 절반 이내로 줄여서 여객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4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 공항터미널 주차권까지 모두 챙겨 정기권을 5개나 발급받는가 하면 휴가를 간 직원이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에 차를 대놓은 사례 등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정기권 3만여 건에 대한 전면 무효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만 재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주차장은 긴급 출동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그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는 이른바 매관매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또 양형 부담까지 전부 다투겠다는 입장인데요. 특검 쪽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같이 재판받은 피고인 중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함께 금품 몰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단순히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범행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측 주장처럼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되기보다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형식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씨가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한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유죄 결과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툴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바슈런 콘스탄틴 시계를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전인 지난 5월 말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에 해당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고 이는 구매 대행의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씨 재판부는 김 씨가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파슈론 콘스탄틴시계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옥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특검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염두에 뒀던 원 전 장관이 돌연 백지화로 입장을 선회한 데 윗선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 전 장관에게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 문을 걸어 잠그고 당사자가 없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과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부하 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해외원정 도박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상태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미국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경찰 첩보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통일교에 흘러간 배경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이전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위위원들은 개표소로 사용된 뒤 한 달 가까이 투표용과 투표용지가 그대로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방문해 현장을 검증합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유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으로 주요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전례 없는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 불만이 고조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건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의 한 주유소를 향해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배정된 휘발유는 20리터, 그나마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모스크바 시민의 일상에까지 전쟁의 충격이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Печально. В стране, которая нефть делает, нет бензина. Как так может быть? 시베리아에선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주유행렬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도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연료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은 크림반도입니다. 지난달엔 배급제마저 중단되면서 연료 공급이 완전히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확기를 앞둔 농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Все стоит, всех распустил. Работы, не работать ничего не можем. 정유시설을 노린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공습으로 현재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3분의 1 정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국경에서 1,900km 떨어진 시베리아나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 정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습이 없더라도 단기간에 연료난을 해소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But it will take several weeks to get it from where it is to where it's needed. And so it's just a huge logistics operation. 서방 언론에선 러시아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69%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유엔의 첫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I 기술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만큼 인류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유엔이 설립한 최초의 AI 국제과학기구는 첫 보고서에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 기술과 규제 간의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AI 성능이 몇 달 간격으로 2배씩 향상되는 데 반해 관련 규제와 기술에 대한 이해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되지 않은 기술이 불러올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Meanwhile, there are still no known technical guarantees that AI will follow our instructions, norms, or laws. And instead, as she mentioned, growing evidence to the contrary, including AI acting deceptively. AI로 인해 전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매주 약 10억 명이 AI를 쓰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handful of companies and a handful of countries are making the most consequential decisions about humanity's future. The United States alone accounts for 75% of the computing power in the world's largest AI clusters. 또 각국에서 민주적 절차와 정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유엔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first let me draw a single lesson. The more AI advances without shared rules, the less say governments and people will have in the outcome.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를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AI 국제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뉴욕의 상징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걸면서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스턴트 커플인 이들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약 450m 높이 첨탑에 올라가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SNS에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는 장면을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의 제2의 도시 안트베르펜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적어도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안트베르펜 링커르베 지역에 있는 10층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6명이 숨졌다고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9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를 조직한 단체들은 자신들이 불법 이민자 출국 시한으로 정한 30일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등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재난 현장을 누비며 실종자 16명을 찾아낸 부산 소방본부 119 구조견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보통 은퇴 구조견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새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 따뜻한 새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119 구조견 충성이 바위를 넘나들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사람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도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뛰어난 후각을 앞세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충성이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먼저 들렸었고요. 네, 목소리랑 같이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때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난 2019년부터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활약한 충성이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훈련과 구조활동으로 보낸 시간이 7년 1개월. 사람 나이와 비교하면 8순에 비로소 구조견 상징인 조끼와 방울을 떼어냈습니다. 7년 동안 280차례가 넘는 출동에서 충성이가 발견한 요 구조자는 16명에 달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했고 각종 구조견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구조견 자체가 일단 사람 한 30명 정도의 구조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더 대체할 그런 장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구조견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무를 마친 충성이는 넓은 마당을 갖춘 충북 청주의 전원주택에서 반려견으로 편안히 살게 됐습니다. 은퇴 구조견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상태로 새 주인을 찾는 터라 입양률은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조견을 식구로 맞이한 경험이 있는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입니다. 이 발을 보고 발톱을 보면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조견을 입양을 하게 또 된 거예요. 충성이의 임무는 이제 조끼를 물려받은 후임 로키가 책임집니다. YTN 최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연이틀 가파르게 올랐던 나스닥 지수는 0.66%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주, 그 가운데에서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물가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불안합니다.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3으로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고요.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여전히 비용 지수도 높았는데요. 겉으론 성장하고 있지만 비용 지옥 속에 소가리를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달 민간 고용 역시 9만 8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기 수요의 지표로 꼽히는 레저, 숙박업 쪽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셔터스톡을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이미지 제공 기업인데요. 거의 30%나 폭락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지 제공 기업 상황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경쟁자인 게티 이미지스와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몸집을 키워서 버텨보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결합에 영국 경쟁 당국이 제동을 걸었고요. 셔터스톡은 합병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이 내놓은 대책이 무산되니까 시장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세상을 명확하게 바꾼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산업에서는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낮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4도 가까이 올라 열대야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어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도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충청 이남은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 곳곳에 한때 5에서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낮까지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 전주 2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충청 이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무더위 속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